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ESG 경영. ESG 경영. ESG 경영이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주로 생각하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인바이런먼트, 한국 사람이죠. 환경.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고. 혹시 이게 오타가 났으면 제 자료에서 오타는 정말 숨쉬는 것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봐주시고, 거버넌스 하면 어떤 지배 구조 이런 거죠. 그래서 요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 요 세 개를 어떤 중요한 사업의 축, 경영의 축으로 생각하는 걸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선진적이라 해야 되나? 요즘 들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시장이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어떡할 거냐? 요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사실 이런 것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해졌냐? ESG 경영의 주된 목적은 착한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기업이 나 착합니다 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의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사회에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니까, 특히 요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게 증대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수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 기업의 뭐 직원이 얼마냐,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만으로는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돈을 잘 벌고 있어도 갑자기 코로나가 튀어나오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어떤 기후적인 변화가 이 사업을 딱 가로막게 되면은, 어제까지 돈을 정말 너무 잘 벌던 회사가 갑자기 막 시장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무지표, 그것만으로는 내가 이 기업을 믿고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불안감이 커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그러면 이 기업이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그런 걸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봐야 이 기업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삼은 게 ESG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G가 뭐 이걸 인증해주는 기관도 여러 개 있다는데, 그 복잡한 건 자기가 잘 모르겠고, 정말로 ESG의 어떤 기준에 얼마나 잘 맞느냐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냐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뭐냐면 기후위기가 옛날부터 얘기됐었죠. 기후위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건 거의 인류의 뭐 존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가 멸망하냐 마냐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좀 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위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사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모든 기업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혹은 기업의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기후위기는 절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코로나가 문제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급변할 때 아까 말했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혹은 어떤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은 그거에 유연하게 잘 적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한두 사람에게 집중돼 있거나 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회사들은 금방 날아가더라. 이런 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고, 또 요즘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됐어요. 구석에 숨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큰 회사가 아래 회사들에게 조금 갑질을 해도 이걸 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뭐 갑자기 뭐 내가 SBS 뉴스에 제보할 건 아니니까 밖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게 퍼져나가고 SNS 통해서 모든 게 퍼져나가니까 어떤 조그마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이게 기업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지배 구조, 이런 게 정말로 잘 서 있지 않으면 직원 하나가 하청 직원한테 갑질을 하는 게
녹음이 돼서 제보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만한 회사에 요만한 한 사람이 갑질한 게 제보가 돼도 기업 전체가 타격을 입고 기업이 날아가 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ESG에 관련돼서 요즘 굉장히 핫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알리100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계란이 100개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식 개그인가? 어쨌든 알리100이 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리200이 뭐지? 알리200 뭐 처음 터미네이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재사용 에너지 100%라는 뜻이래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어요.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 회사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 자신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만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뭐 전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밀어 넣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아니란 생각인가? 어쨌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이미 달성한 회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해 나가겠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했대. 이미 했다고 발표한 회사들이 있는데 작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애플,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 이름 바꾼 게 메타고 이름 바꾼 게 메타고 구글, 그 다음에 레고 만드는 회사. 이거는 뭐 엄청난 회사들이잖아요. 애플은 뭐 자기 혼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네 만에 한다는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뭐 만만치 않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미 나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 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진짜? 내가 산 아이폰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만들었다고? 그럼 얘네는 무슨 풍력 발전을 돌려서 아이폰을 만드나? 아니면 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아이폰을 만드는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알리씨라는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있잖아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회사 그런 발전소가 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일종의 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탄소 배출하고 비슷한 건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만큼의 어떤 권리를 발생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용한 전기는 석유를 돌려서 뗀 옛날식 전기를 쓰지만 그것으로 번 돈으로 친환경으로 만든 전기를 사는 거죠. 친환경으로 만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만든 뭔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한데 대충 말하면 사실 만드는 방식이야 전기를 얻는 방식이야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낸 제품을 판 돈을 가지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거기서 낸 전기를 만들어낸 증서를 삶으로써 이걸 퉁치자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어떤 탄소 배출 혹은 환경적 오염을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낸 것만큼 샀으니까 퉁 치고 나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했다 라고 말하는 게 현재의 알리100이라는 거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돈이 가면 이쪽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쪽도 훨씬 더 빨리 발전이 될 거니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이게 상존하게 되는데 탄소 배출도 비슷하게 진행되죠. 그죠? 나라별로 탄소 배출권을 주고 그 남는 만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어쨌든 현재 알리100은 정말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다 한다기보다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돈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럼 뭐가 그린 에너지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린 에너지로 칠 거냐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얼마 전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걸 그린 텍소노미라고 한대요. 뭐는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발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풍력발전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진짜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진짜로 가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냐를 결정하는 게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이걸 EU에서 정했습니다. 아까 정했고 이렇게 하자라고 발표를 했고 1년 동안 어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데, 그래서 쭉쭉 정해놨대요. 뭐 녹색 기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어요. 이유는. 근데 우리나라는 뺐죠. 우리나라는 뺐어. 원자력, 그게 무슨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데 무슨 그린 에너지요 하고 뺐는데 이유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것 갖고 한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전 기사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유는 왜냐면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되는 순간에 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니까. 가뜩이나 우리는 효율로 승부를 봐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것 갖고도 난리가 났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게 원자력을 그냥 100%다 포함한 게 아니라 뭐 언제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사능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자력 다 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져야 그린 텍소노미 안에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이유 측의 설명이고, 요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온칼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칼로? 온칼로가 뭐냐면 핀란드에 있는 시설물인데, 요게 핵 폐기물을 다루는 데래요. 핵 폐기물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핵 폐기물은 방사능을 내뿜잖아요. 근데 방사능을 내뿜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줄어드니까. 이게 그냥 자연 방사능, 자연에서도 나오는 방사능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게 목표인 데가 온칼로라는 데인데 핀란드에 있고. 근데 그러면 방사능 폐기물이 안전해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년 동안 이 원자력 폐기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다. 이게 온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하 435m예요. 굴 같은 걸 파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지하 500m에다가 여기부터 차곡차곡 이제 방사능 폐기물을 쌓는다는 거죠.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을 계속 쌓아서 이거 꽉 채운 다음에 2050년인가? 아무튼 몇 년도까지 쓰고 이거를 위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공구리 쳐서 막아두면 이게 10만 년을 버틴다는 거죠. 와, 쉽지 않죠. 10만 년 뒤에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우리는 알죠. 그 전에 주님 오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인간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10만 년 뒤에 인간이 이걸 할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런 걸 염려한다고 해요. 뭔가 인류가 한 몇천 년쯤 더 하다가 뭔가 아무튼 무슨 일로 망했어. 이게 핵 폐기물이 위험하다라는 걸 몰라. 인류가 너무 문명이 후퇴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다 뭐 비석 같은 걸 세워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여기는 엄청 위험한 곳이다라고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무서운 뭐 조각품을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절규 이런 그림을 걸어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낸 최근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입구 딱 막아버리고 그 위에 그냥 평범하게 도시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이게 지하 500m니까 지하 500m를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이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 거고, 그게 없으면 이걸 모를 정도의 문명이면 어차피 못 파고 내려갈 거니까 그냥 위에서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진짜 진지하게 10만 년을 견디는 건축물을 생각할 정도로 핵 폐기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유럽이고, 이게 또 왜 대단하냐면 이게 10만 년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진 같은 거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을 엄청 단단한 화강암에다가 이걸 박아 넣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공사인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무슨 영원한 봉인인가라는 영화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10만 년을 버티네 만약 이걸 왜 하느냐? 문명에 1.5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는데, 요거는 저도 충분히 이렇게 조사는 못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주제를 다루긴 할 거지만, 우리가 2030년인가 40년 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1.5도가 높아져 버리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얼음이 녹고 이런 것들이
인류가 어떻게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1.5도가 무슨 수로라도 도달하는 걸 늦춰야 되는데 그게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인류 전체가 중내 만에 하는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전에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있나? 이런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지구 온난화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 보고서에는 있는 것도 확실하고 이게 인류의 활동 때문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계속 조사해 보니까 있는 거 확실한데 이게 어떤 지구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왜 지구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뭐 간빙기라고 해서 빙하기 간빙기가 있고 막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진짜로 인류가 탄소를 배출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몰랐는데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 이건 인류의 활동이 확실하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ESG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가장 현재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환경적인 부분인 거고, 사회적 책임도 많죠. 옛날에 이거 있었습니다. 남양유업이라고, 이게 아직까지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밀어내기를 했죠. 어떤 대리점이나 소매상에 나는 잘 팔리는 A 우유만 30만 원어치를 발주했는데 안 팔리는 B, C, D를 다 묶어서 530만 원어치를 갖다 주고 이거 다 받든지 문 닫든지 해라,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도 옛날, 이거 정말 옛날 15년 전 옛날 일이고,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GS25가 이렇게 좀 말이 많았어요. 남자를 이렇게 굉장히 깔보는 어떤 제스처 뭐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사용은 할 수도 있지, 모르고 현품할 수도 있는데 사용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데도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위였대요. 편의점 브랜드 평판 순위가 오타내셨네요. 평판 순위가 1위였는데 매달 1위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위까지 떨어졌어요. 미니스톱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미니스톱을 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타격이 뭐 얼마나 말은 많았는데 그건 정확히 분석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일을 책임지고 회장님까지 물러나게 됐다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유튜브나 SNS 이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된 거고, 또 에코챔버라 그래서 이런 SNS 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어디선가 딱 이게 문제라고 들어오면 이 안에서 계속 의견이 돌면서 뭉치다가 빵 터져 나가면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일이 정말 크게 이렇게 논란이 번져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이 사실 예전 같으면 이게 뭐 포스터에 뭔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어떤 도시락에 김치를 무슨 중국말로 표기했나? 요런 논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확대돼 있고 그 안에서 컨텐츠가 확대 재생될 수 있는 환경에 갖춰지는 환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되게 순위를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도 그런데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대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식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오르고 내리냐 이것만 보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죠. 원래는. 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주식은 우선주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뭐 좀 더 싼 게 있대요. 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이란 건 우리가 물론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그 회사의 지분을 나도 조금 가져서 비록 조금이지만 나도 이 회사에 가는 길을 좀 결정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왜냐면 다 이렇게 어떤 가문이라 해야 되나? 소수의 어떤 재벌 중심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뭐야 나는 주식을 사는데 우선주랑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주식이 불안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투명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잘 유지된다면
한 10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기업은 뭐야? 여기 있는 소수의 기업 오너의 유익이 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사실은 10인데 한국 주식이고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한 8, 한 6 정도로 평가받는 걸 보고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는 아니죠. 계속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 들어서 올라온 이유가 요즘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뛰어들었잖아요. 월통화 개미 운동을 하는데 주주의 풀이 확 늘어나면서 이런 목소리, 이런 소수의 어떤 기업 오너들, 소수의 어떤 재벌들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우리 많은 돈은 조금 됐지만 많은 우리 소액 주주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다라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막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돈을 더 잘 벌자는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한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도 뭔가 더 숭고한 어떤 가치가 아니라 더 잘 벌어먹으려고 더 투자를 많이 받고 내가 이거를 파는데 영원히 팔아먹으려고 지구가 망하면 이제 아이폰을 못 팔아먹으니까 영원히 팔아먹으려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지만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대요. 교회 직분에 계급하는 전통의 이름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세계교회를 다 다녀본 게 아니고 딴 데는 뭐 더 하겠지만 한국교회가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와 어떤 결정의 편중이 심각하잖아요. 제가 뭐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고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들 중에서 교회라는 곳은 좀 더 어떤 한 사람에게 권위가 많이 실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영적인 질서 뭐 이런 게 이렇게 껴묻혀지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전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도덕성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도 좀 지배 구조 아까 말했던 ESG의 G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 뭐 담임 목사님께 권한이 뭐 너무 집중돼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이런 거는 제가 사례를 많이 갖고 오지 않았어요. 괜히 우리의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고 오면 함부로 그 일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거나 뭐 그러려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례를 갖고 오기보다는 이재철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저희 PD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누구시더라? 어쨌든 어떤 그분이 노래에 엄청 빠져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계신데 그래서 반가우라고 한번 이재철 목사님을 갖고 와봤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준비하면서 절대로 뭐 이거를 뒤에 배치하려고 이 주에 갖고 온 게 아닌데 어쨌든 좀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 명성교회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상환 목사님 정말 하신 일이 많은 분이시죠. 정말로. 김상환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의 김하나 목사님께 하나님께 김하나 목사님께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원이 김하나 목사님의 위임 목사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안에서 합의한 교회법을 어긴 거야 라고 세상 법정이 정해준 거죠.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감히 생각건데 이 판결문을 쓰신 이 판사님은 아마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쓰시는 가운데 성령님 조금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좀 사회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것을 보면서 사회가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냉소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그래서 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 내의 일에 대해서 세상 법원이 판단하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종교적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공헌적 영향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있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히 잘 풀어나가셔서 요거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는 거 정말 강추를 드리고 근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감히 신도가 자기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을 법원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성경에 보면은 법원에 가지 말라 그랬다. 이런 말이 있더라. 이건 진짜 오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그 말씀이 고린도서 6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세상 법원 앞에 가지 말라는 건 1절에 있는데 어쨌든 쭉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섰느냐? 세상 앞에 갔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요?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속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거든요. 아니 믿는 친구 앞에서 네가 설령 속임을 당하더라도 네가 피해를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지. 뭐 교회에 그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라는 게 이 말씀의 어떤 진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법원까지 가기 전에 총회인가, 제가 잘 교회 정치는 잘 몰라서 총회인가 어디에서 요거를 이제 뭐 불법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따랐던 어떤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남의 교회 일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그죠? 네 교회 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우리는 어떤 유니버셜한 처치 가운데 로컬 처치를 섬기지만 우리는 유니버셜한 처치 안에 모여 있는 거고 이렇게 속해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정말 저는 뭐 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아니면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기도는 정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한 번도 안 했는데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주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하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던 분이 아까 남의 교회 왜 신경 쓰냐라고 말했던 그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뭔가 같이 기도하고 부흥하자고 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고, 뭔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고 얘기할 때는 남의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되게 가슴이 아픈 시간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됐고 뭐 혹은 막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뭐 교회가 다 망해야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교회라는 게 이미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먹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적어도 척을 하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척을 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또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교회도 저는 생각할 때 뭔가 부흥을 위해서 물론 말씀이 더 날카로워져야겠고 거기서 섬기는 봉사의 영역이 더 넓혀져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보더라도 여긴 정말 투명해, 여긴 정말 헌금이 투자는 아니지만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드리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물론 그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겠으나,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을 생각하고 좀 더 지구 전체적인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젊은 세대, 교회를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세대에게 봐라,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불쌍해서라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그죠? 역시 일찍 끝나지 않았군요.